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어제 저녁을 안 먹고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9개를 먹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나 보고. 그치? 좀 예뻐졌지? 약간, 네. 달라졌다는 예뻐졌다고 느낌이 있었어요. 뭐 저도 더 예뻐지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뭐죠, 저희? 성완종 리스트. 이제 드디어 수사가 마무리가 됐죠? 네. 네, 김원철 기자가 예상한 바로 그대로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는데 네. 한번 우쭐하게 발표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수사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메르스 때문에 뭐 한참 시끄럽고 말이죠. 뭐 사람들 거의 관심이 없었잖아요. 실제로 뭐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 사실 홍준표, 이완구 씨 2명 한 이후로는 뭐 지지부진하게 끈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사 착수 82일 만에 기소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리스트에 총 8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이 불구속 기소한 2명을 뺀 6명은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죠. 리스트에 없는 인물들도 등장을 했는데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하고 김한길 그 전 대표 이 두 분이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을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분들은 특별수사팀이 해체되고 그냥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 예. 금 변호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듯이 대선 자금 수사까지 해야 제대로 된 수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오셨는데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런 수사는 뭐 역대 정권에서 여러 번 이루어졌고 그 수사가 끝날 때마다 뭐 잘했느니 못했니 평은 많은데 아마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가장 못한 수사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의견은? 저도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수사를 하면 굉장히 수사팀도 압박을 느낍니다. 그때 이거를 그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언론에서 모르던 사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네. 이게 이런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냥 성완종 회장이 메모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본 거거든요. 그 외에는 한 발자국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8명 중에 2명에 대해서는 성완종 회장이 진실을 썼고 6명에 대해서는 뻥을 쳤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 2명에 대한 재판에 가서 검찰의 태도가 굉장히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 날 때 보면 일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의 진술은 다른 데서도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결과가 발표하면서 그 홍문종 의원 관련된 의혹을 네. 그 설명한 내용을 보면 객관적 상황이 안 맞다 뭐 이런 설명을 막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메모 자체가 신빙성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없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를 검찰이 스스로 입증해주는. 특히 홍문정 의원 수사 같은 경우 문제가 보면은 성완종 회장이 얘기한 게 홍문정 의원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그 사람도 썼지. 자기가 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닌데 검찰은 정말 면도날처럼 고기만 보고 딴 데는 아예 안 돌아보는 참 답답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늘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직본부 그 홍문정 의원이 본부장을 맡고 있던 네. 그 조직본부의 자금 내역 전체적으로 봐야 그 거기에 어떤 불법적인 자금이 들고 났고 그 중에 일부러 성완종 회장의 돈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맨 처음에는 이제 자원외교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 기업을 치면서 경남 기업에서 돈 쓴 부분이 좀 불명확한 게 있다. 그러면 회사 자금 전체를 볼 수 전체를 있는 보죠. 영장을 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뭐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횡령이 됐는지 하면서 이제 이걸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홍문종 의원이 했다는 조직본부라는 그 대선 캠프 중에 일부 조직에 네.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갔다는 진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영장을 가지고 조직본부에 도대체 얼마만한 돈이 쓰였나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쓴 거냐, 네. 여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거를 따지면은 모순이 나오고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언제쯤의 시기에 성완종으로부터 홍문종에게 간 돈이 있는 요것만 본 거니까 이건 누가 뭐래도 참 창피한 일이죠. 그거를 굉장히 꼼꼼히 봤다고 계속 자기들은 열심히 수사했다고 설명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들의 행적을 10분 단위로 너무나 세세하게 복원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행태를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은 지금 자기 목숨을 던질 정도의 아주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6명에 대해서는 황당한 거짓말하고 2명은 진짜 이게 상식에 안 맞는 상식에 결과를 지금 반하죠. 내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이게 시작이 자원 외교였다는 것도 이제 어느새 완전 그렇죠. 까맣게 제가 잊혀지고 깜짝 놀랐어.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자원 외교는 그렇게 탈탈 먼지 털겠다는 각오를 보였음에도 이번 수사는 전혀 그렇지 않고 현미경 수사만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계기,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결국 굉장히 수사의 의지의 문제 그리고 방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수사 편향성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면 관련해서는 뭐 그 페이스북에도 쓰셨지만 거의 형사소송법적으로 이론적 근거가 없는 수준에서 수사를 그냥 막 착수해서 다 뒤져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약에 성완종 회장이 리스트에 사면 얘기가 있다면 그리고 이게 그 지금 정권하고 관계된 거라면 그 시기에 돈이 갔는지 이렇게 봤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면을 가지고는 성완종 회장이 어떻게 해서 사면이 됐나 그 전체를 본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그렇죠. 부탁했나 벌써 완전히 다른 거죠 보는 게. 접근 자체가 다른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나 하는 게 시그널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남기업 임직원들은 저 증거인멸했다고 구속되는데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아니라 그랬지만 주변에서는 증거인멸을 했다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죠. 영장 청구도 안 하고. 영장 청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친박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 편들어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반인 감정은 검찰에서는 별로 이렇게 고려가 되지 않나 보죠? 아니 법이라는 거는 일반인 감정 고려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흉악해 보이고 나쁜 놈이더라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고 법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여론이 일반인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실이거든요. 이번 수사팀을 보면 그런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열심히 했고 10분 단위로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정도면 이제 야당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적 공세를 할 호재라고 또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특검 주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언제나 뜨거운 쟁점 특검. 특검에도 성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특검하면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당장 하면 이게 다 건드려 놨기 때문에 당장은 하면 어려울 텐데 특검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언론의 특검 무용론이 꽤 많은데 근데 특검에는 보통 두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검찰도 정말 파헤칠 만큼 파헤쳤는데 뭐가 안 나오는 경우. 이제 정치권에서는 아니 저 정도면 기소할 수 있는데 왜 기소 안 했냐 하고 이 판단만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특검이 들어와서 그 거의 비슷한 자료를 놓고 기소했다가 무죄 맞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충분히 파헤치지를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검이 효과가 있다. 효과를 내왔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검이 성공한 케이스는 전부 검찰에서 미진하게 수사를 했을 때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된다고 효과가 봅니다. 있다. 예. 그럼 어느 정도 있다가 특검 해야 될까요? 뭐 한 1년 정도만 지나서 봐도 또 그리고 레임덕도 더 심해질 것이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당 네. 다 듣고 계시겠죠? 이거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야? 특검 가이드라인? 제가 그때 파견 가서 느낀 분위기로는 이 대선 자금 수사잖아요. 그렇게 하면 본격 네, 대선 자금 그렇죠. 수사잖아요. 네. 그렇게 할 기세 자체가 없었어요. 없죠. 예. 네. 왜냐하면 그 팀을 꾸릴 때 팀 구성 자체가 굉장히 특별수사의 경험이 거의 일천한 검사들로 꾸려졌고 처음에 꾸려질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저히 그분들로 안 되니까 한 명씩 좀 특별수사의 경험이 많은 이제 부장급 검사들이 한 명씩 추가 투입돼서 그 사람들이 그 홍준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완구 조사하고 이렇게 딱딱 하나씩 맡았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 추가로 투입된 두 부장검사를 빼면 홍준표 이완구도 조사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인력들이 장부나 찾고 다닌 거예요. 장부. 수사팀을 약간 변호해 주자면 사실 이거는 수사팀 차원을 약간 넘어서는 그러니까 애당초 대선 자금까지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검찰총장이 애당초 수사팀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저는 찬성하기가 어려운 게 그거는 검사들 다 수족이나 시키는 대로 하는 걸로 보는 그렇죠. 건데 검사 입장에서는 법무장관이 그랬잖아요. 사면에 대해서도 뭐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수사팀장 정도면 만약에 진짜 분위기 바꾸려면 사면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 때만 하겠다. 비슷한 말이지만 이게 각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살아납니다. 특히 사건 관련자들이 이게 뭐 할 생각이 있구나 하고 이 태도가 바뀌게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보인 거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게 개겼다고 완전 날아간 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많죠. 근데 아니면 평생 검사하나? 찬스가 좋았던 게 이거는 돈 팩트 나오면 문제죠. 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걸어볼 수가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게 자기 검사 일생에 한번 정말 자기가 왜 검사가 됐는지를 스스로한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하신 게 아닌가. 지금 문무일 검사장 말씀하시죠. 아니요, 훌륭하셔. 그분이 참 평이 좋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참 좋은 분인데 좋은 분이 이번 없었는데 사건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기스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여당 선거 캠프를 뒤지고 있으면 여당에서 야당도 해라.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 판이 들이댈 커지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네. 하면은 그래서 야당으로 갔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맞아요. 검찰도 수사팀을 더 키울 아, 수밖에 그럼 없고. 야당에 불법행위 있으면 수사해야죠. 네. 네.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대선 자금 수사판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는 결국은 수사가 생물이란 말은 수사를 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검찰로서도 컨트롤 못하게 막 가야 정치권에서도 압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 수사팀은 완벽하게 선에서 컨트롤하면서 갔으니까 어떻게 삐끗하면은 수사팀이 하는 게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던져놓고 사건이 알아서 굴러가게 하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되는데 그러려면 분위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제가 파견을 갔잖아요. 저만 갔겠어요. 각사에서 다 보냈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판을 키우려고 간 건데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가서 맨날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이거 뭐지? 그럴 때 이제 확 감각이 있으면 이렇게 사건이 살아나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은 네. 언론들이 알아서도 막 키워주면은 한결의 책임이 큰 거예요. 김원철 기자를 왜 빼? 계속 놔뒀어요. 아니 뭐가 있어야 지금이라도 다시 아니, 뭐가 있어야 놔두죠. 그러니까 참 그 감이 없었던 것 같네요. 지금. 노건평 씨 말입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어요. 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면서 혐의 내용을 밝혔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혐의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걸 대단히 이래도 되나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노건평 씨를 소환을 했고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혐의 내용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누가 무슨 혐의로 기소된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법원에 가서 다퉈볼 수 있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 유무죄를 주장할 공식적 루트가 있는 건데 지금 기소도 안 하면서 이렇게 혐의 내용을 밝혀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이거를 반박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죄는 있지만 시효가 지나서 그렇죠. 처벌 못하는 이게 것처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성폭력 범죄들이 친고죄일 때 강제추행하고 이제 전과조에 딱 들어가거든요. 네. 옆에 공소권 없음 딱 나온다고요. 그 고소를 취소했으니까. 예.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이게 뭐냐 무혐의 해달라. 그렇죠. 나는 추행을 한 사실도 없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고소당했는데 가보니까 피해자가 이 사람 아닌데요. 그러면은 공소 취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 그 자료에 그렇게 해서 강제추행 공소권 없으면 되는 건데 아니 이게 뭐 얼마나 억울해. 네. 근데 검찰이 공소권 없으면 해놓고 가로치고 혐의는 있는데 고소 취소했다 이래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예.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죠. 노건평 씨가 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네,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거는 그 노건평 씨는 어디까지나 그냥 일개인이고 예. 국가기관은 정도를 지켜야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검찰이 이런 거 하는 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사적 감정을 가지고 네. 공무를 수행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객관적인 이렇게 건조한 감정이 없는 공무 집행자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성범죄 관련해서 고소당하면 고소 취하되면은 고소 취하 이렇게 남나요? 공소권 없음 하고 그렇게 남죠. 남아요? 네. 저도 아까부터 계속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야 이거 그럼 완전 보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무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죠. 했다가 바로 취하면 되죠. 그럼 무고를 따지. 그게 무고 따지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공소권 없다는 거는 가치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공소권 없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혐의를
무죄를 원하는 거죠, 무죄. 두고 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그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사법 예. 시스템에서 배제시켜 버렸다는 네. 거니까 유무죄의 개념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최근 페이스북에서 스마트폰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알바노조 조합원이었나요? 네. 하여튼 그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내 스마트폰을 누가 영장도 없이 들여다본다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영장 없이 들여다본다는 게 말은 맞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 체포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영장 없이 보고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겠다, 뭐 이런 접근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체포하면 이 기본적으로 몸을 뒤져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흉기가 있을까봐. 그러면 체포한 사람한테 뭐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자해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체포까지 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는 주머니 좀 뒤지는데 무슨 더 영장이 필요하냐. 만약에 주머니를 뒤져서 나온 거를 증거로 쓰기 위해서 계속 갖고 있으려면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사후 압수수색. 사후에. 예. 사후 근데 압수수색. 보는 거 자체는 이제 영장이 없어도 되지 않냐 했는데, 이제 그 대상이 스마트폰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같은 예를 들어 뭐 집회 시위 같은 거 하다가 현행 체포가 되면 내 스마트폰은 무조건 압색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체포가 되면 그렇죠. 이게 임의동행이 아니라 체포가 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임의동행하고 그렇죠. 체포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동행은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강제성이 없는 거죠. 강제성이 예. 없는 거. 가주시겠습니까 해서 동의할 때만 데려가는 임의동행하고, 체포는 긴급 체포는 시위했다고는 못 하잖아요. 법에 위반한 거에 따라서 다른데, 뭐 경찰이 판단할 때 뭐 예를 들어 손괴를 했다거나 뭐 사람을 때렸다거나 그러면 폭력이나 이런 걸로 체포를 할 수 있으니까 긴급 체포 사유가 될 예, 수도 긴급 있다. 체포 사유가 될 수도 있죠. 긴급 체포든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든 그런 어쨌든 체포가 되면 내가 체포된 신분이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나의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수색해서 지들이 보는 것까지는 그건 어쩔 어느 수 나라나 없고, 그렇습니다. 예, 어쩔 수 예. 없고, 근데 내가 지금 임의동행 해주세요라고 해서 임의동행해서 간 상태에서 예. 이거를 보겠다 하면 네. 그건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경험이 있어야지 듣고 당하는 게. 그러니까 시위하고 있는데 좀 봅시다. 이거 와가지고 핸드폰 좀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내줘야 되는 줄 알고 내주거든요. 예. 근데 그때 안 내줬대. 그럼 그 내주면 경찰은 이게 본인이 동의하에 내줬다. 그렇죠. 이미 예. 제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다 증거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제출을 하게 되면 네. 그거는 내주는 사람이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없는 예. 거죠. 그냥 아 되게 무섭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체포된 것이냐, 임의 동행이냐. 그러면 현장 체포의 경우에 임의동행이 아니고 체포의 경우에 그리고 내 핸드폰이 압수됐을 경우에 비밀번호 걸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뚫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고, 예.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패턴을 풀어달라, 비밀번호 풀어달라고 했을 때 안 풀어주면 아무 상관없는, 안 풀어줘야죠. 예, 안 풀어줘야죠. 현실적으로 안 풀어주는데 어떻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몇 번이야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경찰이 잠깐 자꾸 디테일하게 질문해 죄송한데 아, 디테일하게. 요즘 예. 나오는 지문 인식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에 지문을 갖다 대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히 말하자면 영장 없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손가락 좀 대봐주세요 할 때 대주면 그건 임의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경찰이 개발하겠다는 스마트폰 패턴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예. 개발해서 예. 경찰이 체포된 나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나의 동의 없이 예. 열어서 보면 그게 경찰은 지금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체포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일련의 행위다. 그렇죠. 그 제 주머니에 흉기가 있는지 뒤져볼 수가 있고, 뭐 수첩이 있으면은 수첩을 볼 열어볼 수 수 있거든요. 그 같은 의미로 핸드폰도 보는데 테이프로 감겨져 있다. 네. 그럼 테이프를 따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암호가 걸려 있으면 프로그램으로 풀어서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경찰의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법률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체포에 수반되는 압수와 수색의 한계는 어디인가? 그죠? 좀 똑똑한 거. 약간 감동했어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서 허당.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합법적인 체포에 수반되는 압수와 수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이거거든요. 여기 약간 지금 감동합니다. 선배 얼굴 빨개져서 얼굴 빨개져서 숨길 줄 아니 모르는데. 고개를 숙이고 얘기를 해서 피가 몰려서 그런 자기 자랑을 태연하게 못하는. 안 되겠다. 윤호가 코치나 이런 거 안 되겠다. 내가 의사로 모시고 있어. 난 모자라 아직.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난해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판결이 있었고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조직폭력배죠. Mr. DeMont, on your argument, and on the government's, the Solicitor General's principal argument too, a person can be arrested for anything. A person can be arrested for driving without a seatbelt. And the police could take that phone and could look at every single email that person has written, including work emails, including emails to family members, very intimate communications, could look at all that person's bank records, could look at all that person's medical data, could look at that person's calendar, could look at that person's GPS and find out every place that person had been recently because that person was arrested for driving without a seatbelt. Now, that strikes me as a very different kind of world than the kind of world that you were describing, where somebody has pictures of their family in a billfold. Doesn't it strike you that way? 합법적으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몸을 뒤지다가 핸드폰이 나왔는데 네. 그거를 경찰이 뒤져보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이어가서 이걸 근거로 이 사람을 기소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거는 지금 나의 합법적인 체포 안에서 볼 수 있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에 용의자의 휴대전화 내역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따로 받아야 됐다. 따로 받아야 한다. 이것은 체포에 수반되는 행위로서의 수색과 압수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럼 이걸 만약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다면 체포됐다 해서 내 소지품을 뒤져서 뭐 칼이나 수첩 이런 걸 보는 거는 모르겠으나 핸드폰은 안 된다. 핸드폰은 안 된다. 핸드폰은 별도 영장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핸드폰 굉장히 내밀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고 굉장히 사생활에 은밀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죠.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뭐 흉기로 쓰일 가능성도 없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이제 압수수색, 체포에 이은 압수수색을 검찰이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예. 이런 미국의 판결이 다시금 우리의 이 세태에 비추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건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하나 좀 다퉈 보면은 이제 대법원 가서 이게 뭐 법을 바꿔서 될 건 아니고 판례 같은 걸로 바꿔야 되는 판례 같은 거로 바뀌어야죠. 근데 법을 뭐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새로 법을 만들어서.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거든요. 영장 없이 한 것도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정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죠. 그 부부간에도 잘 안 보여주는. 저야 결백하니까. 패턴 안 풀어주고 잠잘 때 지문 이렇게 딱. 지문 떠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 보면 단순히 아무 관계 없는 범죄자로 그러니까 혐의로 체포될 때 휴대폰을 다 본다는 거는 좀 지나친 침해죠. 지나치다. 예. 일단 시민의 상식과 맞아야 되거든요. 일단 일견 딱 지나치다고 느껴지잖아요. 좀 약간. 그죠? 그럼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청자 사연 시간입니다. 회사 동료 소개로 불타는 감자를 처음 접하고 1회부터 정주행, 완주행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동료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유능하고 훤칠한 금변호사님이라고 써야 뽑아준 데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 내용을 바로 상관없이 매겨버리네요. 얼마 전 고발왕이라면서 3년간 거의 2,000건을 고발하신 분이 구속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고발한다고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낸 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갈이나 협박이 아니고 진짜로 고소고발을 너무 많이 한다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또 공익적 목적이라면서 파파라치 등으로 포상금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TV에 자랑하시던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관없습니까? 소수 의견대던가 가운데 남자 기자분께서 자기도 별명을 지어달라고 징징하시던데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성 동료가 보기엔 잘생겼는데 웃을 땐 허당 같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잘생겼다. 기자님 대신 미안합니다. 수고하세요. 지금 웃지 말란 얘기인가요? 웃지 말란 얘기가. 근엄한 표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그럼. 옛날에 가정을 해준 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신 시대에 허례허식을 없앤다고 만들어진 건데 상가에는 화환이 10개, 결혼식장에는 5개까지만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가 되면 처벌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 뭐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화환 많이 했다고 신고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진짜 그렇죠.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기 전에는.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평생의 자신의 과업으로 이 가정을 해준 칙 어기는 사람들을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나 결혼식장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발을 해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안 안 할 법에 수 있으니까 있겠죠. 네. 벌금을 20만 원, 30만 원 매기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얼마 있다가 벌금 매기는 겁니다. 방해 왔다는 게 검사 시절 검사 시절에 온 거죠. 이게 검사 몇 시절에 년 전 와서 얘기. 그게 1995년이니까 한 20년 전이죠. 근데 저한테 아주 범죄 정보인 듯이 모 장관이 상가에 정말 화환이 많았다.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법 지키지 않은데 그렇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네요. 이런 거 고발한다고 해서 그분한테는 전혀 이익이 없는 건데도 없죠. 예. 근데 고소 고발을 하고 하는 것만 가지고 처벌이 안 되는데 고소 고발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면 공갈이 되는 거죠.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돈 달라 그런다고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해야 처벌되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당신 형사 고소할 수도 있고 민사 소송할 수도 있는데 굳이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내가 입은 피해만큼 배상해주면 하다 이렇게 합리적인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뭐 망신 주겠다 이래가면서 거액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례를 벗어나는 수준의 금품을 그렇죠. 요구하면 예. 이제 공갈이 되는 거죠. 예. 이분은 두 번째 그랬나 보네요. 질문에 대해서는 허당 같죠, 사실. 그렇게 웃지 마세요. 지금 웃은 게 딱 허당 같았어요. 위화감을 느끼실 거예요. 어떤 위화감? 자,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이나 메일로 제보를 남겨주십시오. 주소는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쉬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잠깐 쉬고. 아, 근데 말을 한 거구나, 네. 지금. 허당이야. 허당이 아니야. 대본 읽으면 어떡해.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